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화폐, 주식, 채권 등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이 풍족하고 편안해지는 안전자산은 역시나 금입니다. 특히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채굴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의 가치가 왜 계속 증가하는지 그 한계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금의 고갈 시점에 대한 예측과 도시 속에 묻혀있는 금을 분리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금을 뜻하는 골드의 의미를 알기 위해 어원을 따라간다면 원시 게르만어 굴단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른 종류의 굴단이 떠올라 혹시나 했지만 그 굴단은 아닙니다. 굴단은 다양한 게르만계 언어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뿌리를 찾는다면 인도 유럽 조어의 겔로, 노랗다, 빛나다, 반짝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금에서 떠올리는 모습들이 그대로 녹아있죠. 금의 원소 기호는 AU입니다. 과거 원소 기호는 라틴어 어원을 기본으로 한다는 베르셀리우스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금을 의미하는 오름에서 유래합니다. 오름은 또다시 인도 유럽 조어인 하우소스에서 파생되었는데 새벽을 뜻하는 아우로라나 그리스 에오스 등 들어본 단어들이 연관됩니다. 빛남, 새벽의 빛, 황금빛 등을 의미하며 아침 해가 떠오르는 순간 하늘의 색상이 금빛과 유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원소 중 금과 같이 선명한 노란빛을 갖는 금속은 없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금의 색상이 노란색을 가지며 이와 유사한 원소로는 연한 노란빛을 갖는 일족의 세슘이 있습니다. 금은 금속 형태 그대로 지각 내에서 채굴될 수 있는데 지구는 금을 어떻게 만들까요? 지각 깊은 곳에는 마그마 활동으로 매우 뜨겁고 광물질이 풍부한 열수가 생성됩니다. 열수는 암석의 균열이나 단층을 따라 이동하며 금은 열수 속 황, 염소와 결합해 녹게 되죠. 그러던 중 암석 틈에서 온도와 압력 변화에 의해 석영이 먼저 결정화되어 석영맥이 만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감소해 금이 분리되어 금속 형태로 석출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구 내부 물이 존재하는 환경과 높은 황 및 염소 농도, 균열을 통한 확산과 석영맥 형성의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금이 모이기 때문에 현재 지각에 분포한 금 외에는 새롭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금은 높은 전기 전도성과 매우 높은 내산성을 가지고 뛰어난 연성을 가져 유용한 금속 원소입니다. 전자제품의 생산에 필수 금속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사용 목적을 다한 전자제품의 부품에서 금을 분리해 회수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도시광산이라는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이 고가의 금속이라는 이유와 더불어 도시광산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금이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제껏 채굴해낸 금의 양을 환산한다면 가로 세로 높이 21.4m의 거대한 입방체 정도입니다. 수영장 크기로 본다면 새 4개 정도죠. 전 세계 모든 금의 양이라 치기에는 의외로 작게 느껴집니다. 현재 약 20만 톤가량의 금이 채굴된 것인데 인간이 앞으로 채굴 가능한 범위의 금을 추산한다면 약 5만 4천 톤에 불과해 우리는 지구에서 사용 가능한 금의 80%를 이미 얻었습니다. 남은 20%의 금은 최대 30년 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생각되어 금은 절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며 조만간 고갈될 원소입니다. 금은 수요가 많은 자원이지만 한정되어 있는 만큼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일 금값 최고치가 경신되고 있는데 단순한 자원의 한정성을 떠나 여러 국제, 정치, 사회적 요소에 영향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73년 첫 번째 석유파동, 1980년 이란혁명과 소비에트 아프간 전쟁,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비드 사태, 현재의 지정학적 불확정성 등에 의해 금값이 폭등했던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금의 채굴량 감소의 영향이 계속됩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금 생산량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2025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닌 이유는 채굴지 탐사에 투자를 늘렸음에도 새롭게 발견되는 큰 금 매장지가 없고 많은 광산들이 1970년대 초반에는 광석 톤당 10g 이상의 금이 얻어졌지만 이제는 톤당 1.4g으로 감소하는 등 품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정된 비생산 자원으로 곧 새로운 금을 찾을 수 없으니 앞으로는 이미 사용 중이던 금을 온전히 회수하는 방식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금을 녹여 회수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을 비롯한 귀금속을 녹이는 가장 효과적인 용매인 왕수입니다.
왕수는 염산과 질산의 혼합 용액을 의미하는데 염산은 화합물을 이루기 위한 착화제로 작용하며 질산은 산화제 역할로 금의 이온화를 돕는 방식입니다. 금과 백금을 용해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청산가리 등 독극물로 유명한 사이아나물 처리입니다. 기존 금 채굴 산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사이아나물은 다른 금속과의 반응성이 낮지만 유독 금을 녹이는 특성이 있어 미량의 금까지 녹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매우 위험한 물질들을 사용해야만 하며 인간을 넘어 환경 및 생태 독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에서 금을 분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은 계속해서 연구되었습니다. 사이아나물의 사용이나 염소 투입과 같은 고전적 방식의 계량이나 지각 내 용의 금 상태를 재현하기 위한 초임계수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중 예전 한 차례 소개했던 방식으로 염화구리와 염화칼슘 혼합 DMF 용액 처리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이 귀금속 중 하나라는 것이며 금과 마찬가지로 내산성이 매우 높고 매장량은 한정적인 금속 원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주기율표 8쪽에 루테늄과 오스뮴, 9쪽에 로듐과 이리듐, 10쪽에 팔라듐과 백금, 그리고 11쪽에 금이 있으며 흔히 귀금속이라 부르는 은은 간단히 산화되는 저렴한 원소여서 애매하게 분류됩니다. 은을 저렴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귀금속 원소들 대부분은 금보다 훨씬 고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귀금속 원소들은 촉매나 합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보이곤 하는데 금만을 녹이는 것이 아닌 귀금속들을 모두 녹여 분리한다면 도시광선의 의미가 더 커지겠죠. 예를 들어 치아 크라운을 만드는 재료 중 네오로 H 합금이 있습니다. 네오로 H는 금을 약 70%의 핵심 성분으로 백금과 팔라듐, 이리듐을 넣어 만들어지는데 다른 그 무엇도 없이 귀금속 100%로 이루어진 합금입니다. 금리빨을 팔았는데 단순히 금이라 생각하고 팔았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겠죠. 문제는 도대체 무엇으로 귀금속을 녹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왕수보다는 강력한 그러나 안전한 물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단서는 1973년 발표되었던 양성자 자기공명 화학 이동에 대한 논문에서 튀어나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포화 전해질 수용액에서 수소결합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질산 알루미늄 수용액에서 이례적으로 큰 다운필드 이동이 나타났습니다. 해석하자면 수화된 알루미늄 이온이 6개의 물 분자와 강하게 결합해 수소 결합망을 왜곡하고 물의 양성자를 매우 약하게 결합시켜 놓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양성자가 매우 쉽게 해리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일종의 초강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농축 용액이 아니라면 알루미늄 이온이 쉽게 가수분해되어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와 같은 침전물을 형성하지만 농축 조건에서는 강한 산성 용액이 유지됩니다. 논문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왕수를 넣어 끓이지 않아도 알루미늄 염으로 귀금속을 녹일 수 있음을 보이겠다 했지만 그 결과는 후속 연구로 발표되는 일은 없었고 염화 알루미늄과 질산 알루미늄 용액을 테스트하는 것은 이 논문을 발견한 최근 다른 연구팀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수화된 염화 알루미늄과 질산 알루미늄의 고농축 혼합물을 제조해 용매로 사용하여 귀금속 와이어와 자동차 폐 촉매에 적용해 실험한 결과 팔라듐의 경우 용액 속 질산이 금속을 산화시킨 후 산화된 금속과 염화물 음이온 사이에 착물이 형성되어 낮은 pH에서도 안정적으로 존재합니다. 몇 시간 후 팔라듐은 완전히 용해되었고 최종적으로 아스코르빅 애시드, 즉 비타민 C를 사용한 환원 반응으로 팔라듐 금속으로 회수가 간단히 가능합니다. 같은 용액은 백금도 녹일 수 있지만 팔라듐에 비해서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로듐은 20% 이하만 녹아 거의 그대로 유지되지만 어차피 로듐은 왕수에도 잘 녹지 않아 고온 고압을 가해야만 하는 원소입니다. 팔라듐과 백금, 로듐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촉매 변환기를 대상으로 테스트했을 때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적으로 모든 귀금속을 한 번에 녹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라듐은 폐 자동차 촉매에서 95% 이상을 15분 내 용해시키며 백금은 4시간 동안 64% 용해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금에 대해서도 24시간 내 완전 용해가 가능했습니다. 알루미늄 염 용액은 재사용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으며 왕수보다 유해성이 훨씬 적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기존의 다른 대체 기술들과 비교해 본다면 먼저 건식 왕수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염화철과 염화포타슘을 이용한 방식으로 화학 반응을 활용하지만 백금과 같은 특정 원소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해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에도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300도 이상의 고온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17족 원소가 여럿 포함되는 폴리할라이드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염소나 브로민 혹은 아이오딘이 유기인 구조체에 결합한 물질을 투입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3브로민 물질을 사용한다면 금과 팔라듐의 용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금과 로듐은 전혀 녹지 않게 되며 물질 자체의 비용이 아주 높고 재사용마저 불가능해 상용화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전기화학 반응을 통한 귀금속 용해도 사용되는데 반응 전압을 조절해 특정 금속만 용해할 수 있고 환경적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을 갖지만 고전압 유지로 인해 전력 소모가 계속되며 반응 시간도 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던 구리염 용해 방식은 안전성이 높고 금을 선택적으로 녹인다는 특징이 있었지만 가장 큰 단점은 이 반응이 실제로는 잘 안 갑니다. 직접 전자기판을 구해 녹여봤는데 효과가 별로더군요. 결국 광산에서의 채굴이 한계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자원 수급을 위한 새로운 광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확보된 자원들이 사용되고 또 그대로 버려지는 도시를 새로운 목표로 삼아 도시광산 개념이 발전해왔으며 이제는 실제 채굴보다 도시광산업 시장 규모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머지않아 실제로 고갈될 금을 생각한다면 미리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금은 한정적인 자원으로 광산에서의 금 채굴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길어야 30년 내에 지각 내 채굴 가능한 금은 모두 바닥나게 됩니다. 금을 녹이는 물질은 매우 한정적이며 위험해 사용된 금을 회수하는 방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었으며 여러 종류의 귀금속들을 모두 녹여 회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알루미늄염의 수소결합, 교란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 탄생했습니다.